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혁신, 독일의 정밀 기술, 일본의 장인 정신, 그 어떤 초강대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뤄낸 작은 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무대를 사로잡았는데요.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과 글로벌 강대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리베라라고 합니다. 미국 CNN에서 7년째 경제와 에너지 산업을 담당하는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국제관계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지형도와 미국의 기술 패권이 어떻게 글로벌 에너지 정책을 좌우하는지 심도 있게 배웠고, 미국의 선진 기술과 자부심을 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파헤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작년 겨울 어느 날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CNN 본사 건물 안, 평소와 다름없는 분주한 뉴스룸의 풍경 속에서 저는 또 다른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2025년 친환경 에너지 기술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 초안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다 문득 멈춰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일같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발전, 전기차가 가져올 혁명,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도전과 같은 단어들을 반복해서 쓰다 보니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금자탑처럼 우뚝 서리라 예측했지만 실상은 여전히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과거에 썼던 기사들이 쌓여 있었어요. 태양광 혁명, 전기차가 바꿀 미래, 풍력 에너지의 약속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바꿀 초격차 기술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근거 없는 기대감만 부풀려왔다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인정한 미국의 에너지 혁신에 대한 제 자부심은 날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굳게 믿었던 미래 에너지에 대한 청사진이 실생활에 얼마나 와닿지 않는지 깨달았어요. 사무실 맞은편에서 팀장인 존 콜린스가 제게 새로운 취재건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시선도 들지 않고 또 다른 실리콘밸리 배터리 신기술이나 텍사스 태양광 사업에 관한 것인지 물었어요. 그러나 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는데 이번에는 한국 부탄가스 회사에 관한 취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들고 완전히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캠핑용품을 왜 취재해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자료를 건네며 한국 부탄가스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특히 안전기술이 뛰어나다면서 설명했습니다. 비웃음을 참을 수 없어 부탄가스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이 농담이 아닌지 되물었지만 존은 단호하게 탄소 중립만 파다가 시야가 좁아지고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과 여러 에너지 기관에서 LPG를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브릿지 에너지로 재조명하고 있다는 설명에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국의 부탄가스에 정말 기대할 게 있을까? 화석 연료의 마지막 발버둥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CNN 사무실 휴게실에서 일본 특파원으로 3년을 지낸 아시아 전문가 마이클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이클은 한국을 언급하자 즉시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죠. 일본에 있을 때 느꼈던 점은 다소 불편한 면이 있더라도 일본이 분명 아시아의 선도 국가라는 확신이었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단지 일본의 그림자 속에서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에 불과했고 그의 표정에서는 일본의 세련된 디자인, 정밀 기술, 수세기에 걸친 장인 정신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읽혔습니다. 저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이번 취재가 더 우스운 일임을 지적했습니다. 부탄가스라니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세계가 인공지능과 우주산업을 논하는 시대에 저는 고작해야 불을 켜는 작은 연료캔을 취재하러 한국까지 간다는 것이 못내 우습게 느껴졌죠. 마이클은 듣자마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이 한국의 부탄가스에서 뭘 배운다고? 그는 진심으로 그 발상 자체를 농담처럼 여겼고 저도 그 웃음에 휘말려 따라 웃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얘기하며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기보다 어디서 생겨난 건지도 모를 자만심 같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그것도 부탄가스 따위로 세계에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한없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취재 준비를 하면서 이미 기사 제목을 구상했는데 9세대 연료의 마지막 발버둥, 한국 부탄가스의 비극적 도전. 그렇게 비꼬는 기사를 쓰기 위해 충분한 자료만 수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자부심이 제 눈을 가렸던 거예요. 취재 출발 일주일 전,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기사를 쓰려면 최소한의 배경 지식은 필요했으니까요.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보를 모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스마트팜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연구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생산량도 세계 상위권에 있었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미국 못지않았어요. 생각보다는 앞서가고 있네 라고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부탄가스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북, 녹음기 등 취재 장비를 챙기며 다시 한번 팀장이 준 자료를 펼쳐봤어요. LPG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브릿지 에너지, 한국 부탄가스의 세계시장 지배력, 안전기술의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릿지 에너지라. 순간 의아함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구식으로 취급되는 에너지원인데 왜 세계는 주목하는 걸까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출발 날짜가 되어 취재팀과 함께 JFK 공항에 도착을 하였고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속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여정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늘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셰일가스 혁명, 전기차 붐, 태양광 패널 개발까지 우리는 항상 앞서왔어요. 그런 미국이 작은 동아시아 국가의 부탄가스 기술을 취재한다는 게 아직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인상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상과 달리 인천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쾌적한 공기, 정돈된 환경이 눈에 띄었어요. 뉴욕 JFK 공항의 다소 혼잡하고 노후된 모습과는 비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디지털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네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리베라 기자님이십니까?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네는 그는 한국에너지공단 소속 남상일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남상일 연구원은 단정한 외모에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안내를 맡게 되었어요. 그는 제 짐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상일 연구원은 한국의 에너지 산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LPG 같은 에너지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저는 형식적인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솔직히 궁금합니다. 왜 부탄가스인가요? 미국에선 이미 구식 기술이에요. 캠핑이나 바베큐에나 쓰는 연료인데요. 남상일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너지의 가치는 첨단성보다 실용성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국의 부탄가스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생활혁명이자 안전기술의 정점입니다. 내일 공장에 가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의아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 첨단 기술이 돋보이는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남상일 연구원은 내일의 일정표를 건네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천안에 있는 부탄가스 생산 공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에너지 강국인 미국이 한국의 작은 가스캔에서 배울 것이 있다니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어 다시 한번 취재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9세대 연료의 마지막 발버둥이라는 제목이 여전히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서울의 첨단 인프라와 깔끔한 도시 환경, 그리고 남상일 연구원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일은 어떤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남상일 연구원과 함께 천안에 위치한 부탄가스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차 안에서 남상일 연구원은 오늘 방문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CNN의 공식 취재 요청이라 특별히 공장 일부를 개방해 주시기로 했어요. 평소엔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입니다. 그 말에 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협조가 이번 취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웅장한 규모의 시설이 펼쳐졌어요. 이곳의 면적이 약 13만 2천 제곱미터라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작은 시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장 정문에는 보안 요원들이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남상일 연구원이 미리 예약된 방문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우리는 방문자 배지를 받아 목에 걸었어요. 남상일 연구원을 통해 특별허가를 받아 사전 약속된 공장 방문이 이루어졌는데, 입구에서 CNN 신분증을 제시하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엄격한 보안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촬영 담당 미첼은 모든 카메라 장비를 일일이 검사받아야 했으며 촬영 가능 구역에 대한 상세한 제한 사항을 문서로 전달받았어요. 분명 이곳은 일반적인 제조 시설과는 다른 고도의 기술 보안이 요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공장 로비에서 황병석 팀장이 전문적인 태도로 맞이했는데 그는 우선 회의실로 안내하여 방문 일정에 대한 철저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회사 소개 자료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황 팀장은 촬영 제한 구역을 명확히 설명하며 허가된 시설 외 어떠한 촬영도 불가능함을 강조했어요. 그만큼 기술 유출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정보는 생산 규모였는데요. 이 회사는 200여 명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며 하루에 70만 개 이상의 부탄가스 연관을 생산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전 세계 부탄가스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며 현재 80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황 팀장의 설명이었어요. 이 수치가 사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황병석 팀장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미국 시장에 관한 정보였는데 미국에서 사용되는 부탄가스 제품의 상당수가 이곳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만 현지 브랜드로 포장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설명에 완전히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전문 에너지 기자로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더욱 당혹스러웠어요. 브리핑 후 황병석 팀장은 방진복과 안전모, 마스크, 귀마개를 일행에게 전달했습니다. 모든 위생 장비를 착용하고 상세한 안전 교육을 마친 다음 취재진은 특별히 설계된 관람 데크로 안내받았는데 이 격리된 공간에서는 방음 강화 유리를 통해 생산 공정을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끝없이 이어진 컨베이어 벨트 위로 수천 개의 부탄가스 캔이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황병석 팀장의 각 공정에 대한 설명은 마치 교수의 강의처럼 정확하고 깊이 있었어요. 특수 강판을 원형으로 말아 용접하는 구역에서는 모든 용접 부위가 레이저 센서와 작업자의 육안으로 이중 검수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놀라운 속도로 작동하는 와중에도 숙련된 작업자들은 미세한 불량품까지 놀라운 정확도로 가려내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관찰한 연관의 상단과 하단의 뚜껑을 부착하는 공정은 이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연관과 상단 부분에 적용되는 이중 밀봉 처리는 가스 누출을 원천 차단하는 특허 기술이었어요. 현미경급 품질 검사, 장비 앞에서 작업자들이 미세한 밀봉 상태까지 확인하는 모습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엿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구역은 단연가스 충전 공정이었어요. 이 구역은 철저한 보안과 안전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방폭 설비, 자동 소화 시스템, 다중가스 누출 감지기가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접근이 제한된 이곳에서는 모든 작업자가 정전기 방지 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의 보호 아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품질 검사 구역에서는 완성된 부탄가스 캔이 55도의 뜨거운 물에 침수되어 가스 누출을 검사받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국내 법규상 부탄가스 캔의 폭발 가능 압력이 15kg으로 규정된 것에 비해 이 검사에서는 5에서 6kg의 압력을 가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안전 기준이 법적 요구사항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이 명백했어요.
견학을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와 황병석 팀장이 제시한 추가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이 공장의 불량률은 100만 개 중 1개 미만으로 이는 미국의 최첨단 공장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였어요.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한국 제조업의 놀라운 정밀도를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창고구역으로 이동하자 전 세계로 향하는 수출 준비 중인 제품들이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목적지를 묻자 황병석 팀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매일 수십 대의 컨테이너가 출고된다고 답했습니다. 작은 한국 기업의 제품이 이토록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사실은 기존의 세계 무역 인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이었어요. 공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남상일 연구원과 황병석 팀장은 특별 제작된 안전 부탄가스 샘플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자부심입니다. 실험해 보셔도 안전합니다라는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느껴졌어요. 차량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던 제품이 실은 한국산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기술력과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의 존재는 에너지 전문 기자로서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어요. 이제 이 기술의 역사적 배경과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공장 방문 다음 날, 남상일 연구원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우리를 한국에너지공단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부탄가스 기술의 진정한 혁신과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폭발 방지 부탄가스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한국 부탄가스 제품은 지난 10년간 무려 4억 개 이상이 생산되어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어 왔어요. 그 사이 안전사고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고 이는 그 자체로 놀라운 기록입니다. 정교한 기술력과 까다로운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에 이제 한국 부탄가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부탄가스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아요. 일상의 편리함 뒤엔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 수준의 안전기술이 늘 함께하고 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스를 담은 제품이 폭발하지 않는다니? 처음엔 과장된 홍보 문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상일 연구원은 실제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에 직접 던져 넣어도 강한 충격을 가해도 폭발하지 않는 부탄가스 캔의 모습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이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부탄가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전 세계 부탄가스 연간 소비량은 56억 개 정도인데 그중 한국산 부탄가스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무려 9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제품하면 보통 핸드폰이나 세탁기를 떠올리지만 사실 휴대용 부탄가스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1위를 차지해온 한국의 숨은 챔피언이었어요.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제품이었습니다. 남상일 연구원은 한국 부탄가스의 역사적 배경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흥미롭게도 부탄가스의 종주국은 일본이었습니다. 부탄가스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본이 오랫동안 장악했던 시장이었어요. 그러나 1986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면서 숙박과 요식업이 성업을 이루던 시기였어요.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먹고 마시는 문화가 발달했고 휴대용 부탄가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독특한 외식 문화, 즉 테이블마다 간편하게 음식을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탄가스의 편리함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에서 사용했던 부탄가스를 찾기 시작했고 이것이 해외 수출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가장 극적인 전환점은 1995년 1월 17일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효고현 아와지섬 북부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고베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어요. 6,434명의 사망자를 낸 이 대재앙으로 일본은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기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휴대용 부탄가스는 생존의 필수적인 물품이 되었고 수요가 급증하자 일본은 한국에서 부탄가스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역수출을 계기로 한국의 부탄가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2008년 세계 최초로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 기술을 개발한 것은 또 하나의 혁신적인 도약이었습니다. 부탄가스의 치명적인 약점인 폭발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한 이 기술은 세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현재 한국의 부탄가스는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80개국 이상으로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그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가정에서, 혹한의 야외 현장까지 지구 곳곳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 부탄가스는 언제나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국경을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그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듣고 저는 바로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져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공유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쓰던 부탄가스가 전부 한국 브랜드였네. 나는 요리할 때 토치를 많이 이용하는데 항상 저 부탄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등의 댓글이 쇄도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제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한식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부탄가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요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홈쿡 레시피를 따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식 조리법과 함께 부탄가스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 음식 문화의 확산과 함께 부탄가스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남상일 연구원은 한국 부탄가스 기술의 핵심은 안전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중 밀봉 기술과 내압 설계, 그리고 특수 합금 소재 개발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기술이었어요. 이 기술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개발과 끊임없는 품질 개선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의 부탄가스 기술이 세계 시장을 정복한 배경에는 처음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 장인 정신이 있었어요. 일본이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한국은 안전과 품질에 투자했고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종주국을 넘어선 기술력은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인정한 성과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머리를 감싸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왜 아무도 모르는 거지? 미국에서 수많은 에너지 관련 기사를 써왔지만 한국 부탄가스의 세계적인 위상과 기술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언성 히어로였습니다.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누구도 그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의 위대한 기술력이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남상일 연구원은 저를 부탄가스 공장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기 위해 안내했는데요. 이번에는 생산시설이 아닌 품질관리연구소와 직원교육센터였어요. 겉으로 보이는 기술과 생산량 이면에 있는 정신적 가치, 즉 한국 부탄가스 산업의 근본 철학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소 입구에는 안전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크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15년 경력의 박민호 수석 품질관리사는 한국의 장인 정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루 70만 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현대화된 공장에서 여전히 장인 정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박민호 수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1970년대 초창기 부탄가스 공장의 모습이었어요. 허름한 공장에서 소수의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부탄가스를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안전을 담습니다. 박 수석의 말에서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선 깊은 철학이 느껴졌어요. 남상일 연구원은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민족적 호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한국인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불굴의 의지를 키워왔어요. 저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단순한 제조를 넘어 오늘날 한국의 기술 혁신과 품질에 대한 거의 집착에 가까운 집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 세계를 향해 기술을 수출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엔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깃들어 있었죠. 이러한 집요한 완벽 추구가 바로 오늘날 한국산이라는 이름에 신뢰와 자부심을 더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부탄가스 하나에도 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직원 교육센터로 이동하자 하나의 실수가 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갈 수 있다는 문구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신입 직원들이 최소 3개월간의 엄격한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도 중요시한다는 점이었어요. 직원들은 자신이 만드는 제품이 어떤 사람들의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되새긴다고 했습니다. 교육센터 한쪽에는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일본 피해 지역에서 보내온 편지는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탄가스 덕분에 우리 가족은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심 어린 감사의 말들은 이 제품이 단순한 상품이 아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도구임을 증명했어요. 한국 전통 철학관으로 꾸며진 휴게 공간에서 남상일 연구원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정과 책임감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제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인연을 맺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그것을 사용할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런 정서적 연결이 단순한 품질 관리를 넘어서는 한국 특유의 제품 철학이었어요. 남상일 연구원은 계속해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주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빠른 속도를 추구하면서도 결과물의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이 모순적인 가치관이 오히려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부탄가스 공장에서 본 생산 속도와 품질 관리의 완벽한 균형은 이 철학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연구소의 마지막 방은 미래기술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버려진 부탄가스 용기를 100% 재활용하는 친환경 기술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연소 방식 등 미래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화려한 미래 에너지만 쫓던 제 시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남상일 연구원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동안 제가 취재해온 화려한 신기술들은 항상 미래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곳의 기술은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문득 세계사의 흐름을 생각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에 불과했던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가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부탄가스 하나에서도 민족의 혼과 철학, 역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 등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에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기자로서 늘 다른 나라를 평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평가받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제가 매일 쓰던 부탄가스에서조차 세계를 바꾸는 혁신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니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미국에, 아니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요. 지금까지 저는 기자로서 미래의 화려한 기술만 쫓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사람을 위한 가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게 진짜 혁신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저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기술 우월성만을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저의 좁은 세계관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은 금속 캔 하나 속에 담긴 정밀함, 장인 정신, 그리고 한치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철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연료 캔이 아니라 진심과 기술이 녹아든 한국의 정신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힘이며 세계 선도자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은 모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미래 기술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 그것이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가치였던 거죠. 앞으로 저는 진정한 혁신을 찾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자가 되려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대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할 준비를 해야겠어요. 세계가 한국의 숨겨진 저력을 알게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작은 부탄가스 캔에서 시작된 발견의 여정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기술 하나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미래보다 우리 일상 속 안전과 편리함이 진정한 혁신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기술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장인 정신과 철학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위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